안녕하십니까. 주제별 한국사 부가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우셨던 내용들 하나씩 잘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 중에서 과학과 창의성이 담겨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통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 인물, 시조부터 대통령까지 쭉 통사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전쟁, 우리나라 땅 위에서 일어난 전쟁을 중심으로 통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땅의 영토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통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통사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북 준비해 주시고요.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 오늘은 모두 읽고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워크북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과 유적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매주 만나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 강보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눈으로 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 근거에는 이제 역사를 강의를 하니까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읽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여지는 사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트와 연계된 수업이기 때문에 만들기를 좋아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적인 상상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그런 사고적인 과정이 또 역사 공부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추론 능력이라든지 사고력 같은 부분들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유물이나 유적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물이나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런 유물과 유적들이 우리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워크북 1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최초의 인류가 약 300만 년 전에 등장하고 70만 년 전에는 구석기 시대가 기원전 1만 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선사 시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물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움집인데 암각화라는 거는 바위 암자에 새길 각, 그리고 그림화. 그러니까 울산 지역, 울산 반구대 지역에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움집은 움이라는 말은 평지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움푹 패인 그런 부분을 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땅을 파서 지은 집 이런 의미겠죠. 유물 그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유물 유적 그림이 아마 우리 친구분들이 눈에 제일 잘 익은 시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거의 아마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익은 그림들이 많이 보이실 건데요. 이제 먼저 이 부분 1번에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수년 전에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수년 전이라 하면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는 그 전이겠죠. 신석기 시대가 보통 6천년에서 8천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만년 전, 그러니까 8천년에서 만년 전 정도로 시간이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요. 제주도
대표 유적인데 이 토기 사진 잘 보이시나요? 바로 제주도 지역의 고산이라는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 토기가 출토가 됨에 따라서 이 토기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기원전 8000년에서 9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제작된 토기라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발견됨으로 하여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가 2000년이나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과 유적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냥 단순히 우리 땅에서 신석기 시대가 예전부터 있었어가 아니라 이런 유물이 근거가 돼서 그 시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입니다. 2번 BC 2333년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 BC 108년 멸망하고 그 땅 위에 여러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고구려는 BC 37년 졸본 지역에 주몽이 건국하였고 668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렵도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광개토 대왕비인데 지금 그 왼쪽에 그려 있는 작은 그림을 크게 이렇게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렵도 그림인데 우리 이 수렵도라는 그림은 어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무덤의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벽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벽 전체에 그려져 있다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그림만 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 벽 전체 이만큼 그려진 벽 전체를 채우고 있는 그림 중에 우리가 수렵도라고 부르는 그림은 요만큼만 잘라서 오른쪽에 보면 뭐 나무 그림도 있고 수레 그림도 있고 그런데 천장 부분에는 이런 그 삼각형 그림도 있고 한데 우리는 요만큼만 잘라진 그림을 보고 왜냐하면 이게 사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무덤에 그 그려진 그림의 일부 사냥하는 그림이라고 해서 수렵도라는 부분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요만큼만 잘라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그림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보고 벽에 그려진 그림이 요거가 다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체 중에 일부인 건지 그것 자체가 전체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3번 백제는 BC 18년 위례성의 온조가 건국하였고 660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 유적 및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무령왕릉이죠. 백제를 대표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금동대향로입니다. 자, 먼저 그 유물 그림을 먼저 보시면 거기 석천동 적석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고구려랑 백제가 한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고구려랑 발해랑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창의적인 문화재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릇이라든지 그다음 수막새 그런 것들이 모양이 비슷하니까 문화에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사고의 체계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비슷한 문화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근거로 삼았듯이 고구려하고 백제도 형제의 나라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어야지 그 근거를 삼아서 문화의 계통을 좀 공통성을 찾아서 같은 민족이다, 같은 계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무덤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워크북을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한 건데요. 이 밑에 있는 백제 석촌동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적석종,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을 쌓아서 만든 이 무덤이랑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압록강 근처에 있는 돌무지 무덤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 무덤 형태랑 이 무덤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백제 땅에서 출토되는 이 돌 무덤이랑 그다음 고구려 땅에 현재도 남아있는 이 무덤군이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덤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덤군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양식이 비슷하다. 즉, 원래부터 한 민족의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가 백제를 세운 그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나라로 이제 독립이 되지만 문화의 뿌리는 같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령왕릉을 보시면 무령왕릉 안에서 출토된 묘지석에 무령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 무덤이 무령왕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때 왕이고, 무령왕은 백제 때 왕이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 쓰여진 삼국사기라는 책에 백제 시대의 무령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과 그다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에 나와 있는 무령왕에 대한 기록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적이나 유물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물인데요. 이제 고산리 토기처럼 새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하여 뭔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존을 잘 못해서 이제 소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조금 더 보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과학적인 공부도 많이 해서 보존하는데도 훨씬 노력을 더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라는 BC 57년 지금의 경주 지역에 박혁거세가 건국하였고 935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마도죠.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천마총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천마총에서 총이라는 거는 무덤,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을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도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천마도라는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분황사 석탑인데요. 자, 이 천마도 그림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장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장리라는 것은 이 그림들이 우리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군인이 말을 타고 있으면 여기 제가 색깔을 조금 진하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원래는 빨간색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색깔을 좀 칠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 같은 거를 탈 때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말을 타고 달릴 때 진흙이 이 바지에, 바지 같은 데 튀겠죠. 그래서 진흙을 막아주는 장치. 그래서 막을 장자에다 진흙 니자를 써서 장리라고 부르는데 이 장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뭐가? 지금 우리 뭐 했나요? 천마도 했잖아요. 그래서 천마도가 바로 이 장리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천마도를 그림 한 개만 제가 실어놨지만 실제로는 몇 개가 있을까요? 힌트는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 발이 두 개니까 왼쪽 발에 하나, 오른쪽 발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원래는 두 개가 있는 건데, 이제 그림에는 하나만 제가 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 장신구로 쓰이는 장리 하나에도 이게 멋있는 그림을 사용해서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금관가야는 42년 지금의 김해 지역에 김수로가 건국하였고 532년에 멸망하였으며 562년에 대가야가 무너지면서 가야 연맹체가 멸망하였습니다. 다음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관가야를 비롯해서 대가야까지 지난 시간에 처음에는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서 대가야가 주도를 해서 연맹체로 성장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제일 많이 생산되었던 금속이 바로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나라 가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덩이쇠라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이 덩이쇠를 본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크죠. 팔도 크기만큼 아주 굵은 덩이쇠들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화폐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굉장히 많이 났던 나라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철 갑옷, 전쟁에 그 입고 나가는 갑옷도 철을 파는 아주 얇게 두드려서 가공을 해서 철 갑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투구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마 인물형 토기. 자, 기마 인물형이라는 거는 아까 장리할 때 해드렸던 이 인물 토기예요. 기 말하는 게 탈 기자고 말 맞자죠. 그리고 인물, 사람, 형, 모양형,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말을 타고 있는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토기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만 한자 공부를 한 친구들은 기마, 인물, 형, 토기 했을 때 한자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모양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는 한자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요즘 사실 시기적으로 학교를 많이 가지 못하는 때잖아요.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한자 공부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초등학교 때 교과서하고 중학교 때 교과서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거는 많은 내용을 실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기마인물형 토기도 설명해 드렸듯이 한자어의 장점이라는 것이 긴 말을 짧게 줄일 수 있는 압축성을 갖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이제 넘어갈게요. 676년 문무왕 때에 삼국이 통일되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많은 유물 및 유적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음 유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은 불국사. 불국사는 아마 대부분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안압지 유적이죠. 자, 왼쪽에 불국사를 보시면 제가 그 불국사 그림 중에서 위쪽에서 내려다 본 그림으로 골라봤는데 그 안에 보시면 탑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불국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탑이 마당 안에 탑이 두 개가 머리 부분만 보이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각각의 탑들이 어떤 탑들인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다보탑이고 왼쪽에 있는 게 석가탑이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를 볼 때도 그 이름과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늘상 봐오던 거지만 오른쪽에 어떤 탑들이 있고 왼쪽에 어떤 탑이 있고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7번 발해는 698년 동모산의 대조영이 건국하였고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다음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은 돌사자상이고 오른쪽은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그 돌사자상 그림 한번 보시면 사자 모양의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혜공주, 발해의 정혜공주라는 무덤 앞에 서 있었던 건데, 공주의 무덤 앞에 사자 모양의 이 돌상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공주가 아무래도 묻혀 있는 무덤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의 의미가 클 건데요. 이 수호신의 의미가 단순히 이 발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문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자, 문제 중에 3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3번 문제에서 무령왕릉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뒤쪽에 있는 까만색 관이 두 개가 있죠. 왕과 왕비의 관 사이에 앞을 보고 있는 짐승 모양의 돌 조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석수라고 부르는데 진묘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석수가 무령왕릉의 입구에 이제 정면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덤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내군을 물리치는 의미로 이제 석수를 세워 두었는데 예전부터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가 창의성을 닮은 문화재 할 때도 한번 그 오리 기둥으로 세워놓은 소도 지역에 그 소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동물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줄 거야 하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 동물을 둠으로써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주 옛날부터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석호라 그래서 무덤 주변에 동물들을 세워서 수호하는 그런 문화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뭔가 큰 일을 치를 때 시험을 본다거나 뭐 어디 중요한 행사에 간다거나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부적처럼 그런 물건들이 현재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현재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도 똑같은 문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오른쪽에 석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광개토 대왕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도 한번 했지만 광개토 대왕비하고 키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석등이라는 거는 실제로 원래 밤에 불을 밝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건데 광개토 대왕비 키 기억나시나요? 거의 보통 성인 남자 키의 2배가 넘는 키인데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불을 매일 밤 켰다 껐다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물건일 건데 뭔가 크게 만들어서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크게 만들어서 뭔가를 좀 기념하고 싶은 그런 뜻으로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땅에 있었던 그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은 발해라는 민족 역시도 나라의 문화를 좀 더 크게 증명하고 싶은 그런 정신이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고려는 918년 개경에 왕건이 건국하였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으며 1392년에 멸망했습니다. 다음 유적 및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은 만월대고요. 오른쪽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죠.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의 수도 중심 터였는데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제가 역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려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놀라운 단결력과 그 다음에 높은 민족 문화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고려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터가 조금 역사의 어떤 흔적 그런 것도 고통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민족 문화의 저력을 갖고 있었던 고려의 고대 수도 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9번 조선은 1392년 개경에서 이성계가 건국하였고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였으며
1910년에 멸망하였습니다. 1897년에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우리나라가 황제국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유적 및 유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잘 아시는 경복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너무 유명한 대동여지도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고종이 우리나라를 황제국의 나라로 높이는, 격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인물 한국사 할 때 고종도 시조는 아니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조선시대에서 바꾸었던 왕이어서 제가 시조 인물에다가 포함을 시켰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유물과 유적을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조선시대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데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문화재니까 그 문화재 설명보다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삼전도 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그 건물 보시면 구 조선 총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산을 네거티브 유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화재인데, 이제 이 문화재가 삼전도비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철거가 됐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그런 증거물로 이제 남겨서 후손에게 그 문화를 그대로 체험하게끔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어떤 것들은 없애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만 기억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지, 이것은 우리 역사가 힘이 없다면, 단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겨서 교훈으로 삼는 과정이 또 필요해, 이렇게 느껴서 또 그 유적을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고의 그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네거티브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10번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되자 수많은 백성들과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횡포와 수탈에 맞서 국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다음 유물은 무엇일까요? 자, 답은 이제 다음 장을 넘기셔서 적으셔야 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기미독립선언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가 남상락 자수 태극기인데,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우리 문화재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익숙한 태극기죠. 자, 왼쪽에 있는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 기미가 바로 우리 전쟁 한국사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60갑자 돌림판 이렇게 돌리면서 60개의 쌍이 만들어지는 60갑자 돌림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림판이 쭉 돌아가다가 만나는 기미라는 해가 있는데 바로 1919년인데, 이 60갑자 돌림판을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쟁 한국사 그 강의 편을, 동영상 편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919년인 기민년에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태극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보시면 우리나라 이외에도 식민지가 되었었던 나라들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했었던 유일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했고,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국민의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켰는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민족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한 번 다짐하면서, 그렇게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혁명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그 출발점에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5주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정신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역사 공부가 단순히 어려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숫자로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장소와 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주제별로 통사를 한 번씩 총 5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5가지 종류의 부가티에 이제 복습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역사 공부는 해도 어렵지만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DNA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나도 어떤 일을 좀 담당을 해야겠다, 이 자랑스러운 문화가 계속 이어져 흐르고 여러분들의 후손들한테도 이어지도록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역사 공부도 아주 즐거운 수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가트입니다. 자, 마지막 부가트는 미니 부가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가트 재료 준비하신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강의, 만들기 강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차시 부가트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가위하고 풀 준비하신 후에 완성이 된 모양의 부가트인데요. 먼저 8절 색지를 절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긴 쪽으로 4등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를 전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길게 종이가 4등분이 되도록 자르신 다음에 아까 짧은 쪽으로도 절반을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 절반으로 4조각을 전부 다 총 8조각이 나오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8조각으로 다 잘랐으면 8조각을 모두 다 절반씩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이를 접으신 다음에 이 8개의 종이로 이 완성된 책을 보면 하나는 책등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책등 장치가 되고, 한 장은 뒷표지, 한 장은 앞표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는 내지, 속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8개의 종이 중에서 한 장은 뒷표지, 한 장은 앞표지, 그리고 5장은 내지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등이 될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절반이 접힌 상태에서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되게 접은 상태에서 종이를 쭉 펼쳐서 각 칸을 3등분으로 접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잖아요. 6칸을 12칸으로 만들어 줍니다. 전부 절반씩 접어주세요. 지그재그로 한번 앞으로 접었으면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지그재그가 되도록 계속 접어줍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종이를 3등분해서 접었다 펴서 총 6개의 칸이 나오면 그 6개의 칸을 전부 다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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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씩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칸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종이를 가운데 있는 내지를 이 5개가 되도록 이 안에다 붙여줄 건데, 이제 보시면 종이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볼록볼록 올라간 이 부분을 종이 접기에서 산이라고 부르는데, 산이 5개가 있어야지 내지 5개를 여기다가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엎어 놓으면 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양쪽 튀어나온 부분까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한 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접어져 있는 종이에 양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놓은 상태에서 이 종이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풀칠해서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이도 풀칠해서 이렇게 끼우듯이, 이 산에다 끼우듯이. 그러면 맨 앞에 거는 아까 표지, 하나가 뒷표지가 되고 하나가 앞표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 종이 사이에다가, 이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종이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안으로 앞뒤로 보이지 않도록 종이를 이렇게 사이에다가 끼워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풀칠하고요. 이렇게 먼저 하나 붙여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풀칠하셔서, 풀칠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여기까지 풀칠을 다 하면 이게 종이끼리 서로 붙어서 나중에 만들 때 힘드니까 2칸씩만 이렇게 해서 풀칠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 삼각형에다가 이 종이를 이렇게 끼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잘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붙였던 앞표지하고 첫 번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3번째, 4번째, 5번째 해서 쭉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개만 남았는데요. 내지의 마지막 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뒷표지 부분, 사실 이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 앞에 거와 맨 마지막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앞뒤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풀칠 하셔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앞표지, 뒷표지, 그리고 내지 5장.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든 다음에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앞표지하고 뒷표지 한 다음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 뒤집어서도 똑같죠. 그래서 쓰기 전에는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책인데 이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접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뒷면에도 쓰고 앞면에도 쓰고 근데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풀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뒤쪽으로 책등 우리가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책등 장치가 되는 부분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여기까지 되게 절반을 접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접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책 등이 되는 주름 접기 한 그 종이 부분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접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펼쳐서 안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종이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책 등에 폭만큼을 띄고 이렇게 여기랑 맞춰서 이 책 등에 여기까지만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다 접으셨으면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으로 다 접어 넣어 줍니다. 펼쳐서 벌려서 안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펼쳐서 안으로. 자, 지금 접어 넣는 장면을 보시면 왜 절반으로 접지 않고 여기 책등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접는지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종이를 펼쳐서 안으로 종이를 이렇게 접어 넣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절반이 되도록 접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책등 부분까지만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접히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다 접은 상태에서 절반으로 접는다면 여기 종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절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이제 내지가 사이즈가 줄어든 미니 북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접으시는데, 그러니까 책 등이 있는 이 부분, 책 등이 있는 부분까지 접으셔서 이거는 서로 마주 보이게 접으면서 잠금 장치가 만들어질 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안쪽으로 접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겹쳐서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접어주는 거니까 맨 처음 장이랑 마지막 장, 겉표지랑 뒷표지가 되는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는데 이 내지랑 동일하게 다 접으시면 안 되고 여기 책 등에
되는 부분까지 겹쳐지도록 동일하게 이렇게 접으면 봤을 때 길이는 다 똑같이 되도록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가 그냥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지금은 막 세워놓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어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이 종이를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잠궈주는 역할을 하도록 종이를 어떻게 하시냐면 종이를 그대로 겹친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가운데 폭이 있으니까 종이를 반대쪽으로 뒤집으셔서 똑같이 맞춰서 똑같이 접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을 겹친 상태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풀칠이 종이가 두꺼우면 잘 안 붙기 때문에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른 종이를 이렇게 해서 끼워주는 겁니다. 안 들어갈 때까지 두 개가 완벽하게 겹쳐질 때까지 끼워 주시고요. 보시면 뒤에는 책등이 이렇게 탄성이 있죠. 그리고 이 책 등만큼 여기를 보통 이걸 책이라고 했을 때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을 책등, 그 다음에 앞부분을 책배라고 부르는데 이 책등과 책배까지 생기는 앞표지하고 뒷표지까지 생기는 완벽한 책 형태를 갖고 있는 미니북인데요. 이제 이게 틀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내용을 꾸미셔야 되는데 이제 제목을 유물, 유적, 우리 역사라고 적고 유물, 유적으로 만나는 한국사 제목은 본인이 짓기 편한 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 적으신 다음에 이제 펼쳐서 고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고대의 여러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 넣어서 이렇게 펼치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뒷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는 그 각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과 유적을 이렇게 적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순배 찌르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쭉 쓰시고 이쪽에도 쭉 쓰고 그 다음에 뒷면까지 이렇게 해서 용머리 석상까지 전 적었는데요. 그래서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시대인 고려시대 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과 유적을 이렇게 뒷면까지 적으시고 그 다음 시대인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 마지막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고대 여러 나라 고려 조선 일제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크게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그 시대를 나타내는 유물과 유적을 적어 주시고 뭐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오려서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다 적으신 다음에 이제 보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납작한 상태로 눌러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찌그러지지 않겠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평소에 완성된 상태로 이제 고생스럽게 만들면 조금 더 완성됐을 때 뿌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책상에다가 세워두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입체감이 있고 뒤쪽으로 해놨을 때도 입체감이 있고 위에서 봐도 동일하게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유물과 유적으로 만나는 한국사까지 만드는 방법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부가트를 완성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데 의의를 두고 만드시되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면 좋으니까 각을 살려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각이 살아있으면 조금 더 예쁘죠. 그러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5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